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다음 계획은 뭘까요? 지금 이 영상을 끄시면 곧 다가올 2200조 원짜리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요즘 스페이스X가 상장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는 이야기까지 들리죠.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아직 비상장인 회사가 1000조 원대 가치로 거론되느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스페이스X의 가치는 화성 같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금을 만드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재사용 로켓으로 원가를 낮추고 그 원가 우위로 스타링크를 깔아 수익을 뽑아내는 구조죠. 오늘은 이 가치의 근거와 함께 반드시 봐야 할 세 가지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치가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를 숫자로 짧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로켓 비용 혁명에서 스타링크 현금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업 가치는 최근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거래에서 약 5,500억 달러,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오픈 AI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 무려 1200조 원이에요. 그런데 스페이스X는 그냥 일론 머스크의 허황된 꿈 아니었어. 어떻게 꿈의 가치가 1200조 원이 될 수 있지? 놀랍게도 이제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이 천문학적인 가치를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하고 현실적인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입니다. 화성 이주라는 아주 먼 미래의 비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머리 위 하늘에서 폭발적인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2025년 말 기준으로 스타링크는 전 세계 100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7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회사 발표와 주요 외신 보도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출된 자료와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2024년 기준 스타링크 매출은 대략 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수준이고 2025년에는 60억 달러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스페이스X의 진짜 무서움. 그 압도적인 경쟁력의 비밀은 바로 수직 계열화라는 아주 고전적인 경제 전략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한 채 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보통은 설계는 건축가에게, 시공은 건설사에, 인테리어는 또 다른 업체에 맡기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일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스페이스X는 달랐습니다. 설계부터 로켓 엔진 제작, 동체 조립,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발사와 관제까지 이 모든 과정을 거의 80%에서 90%를 회사 안에서 직접 해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설계부터 시공, 인테리어까지 한 회사가 다 해버리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45세 자영업자 박 사장은 이 수직 계열화 전략을 보고 자신의 치킨집 사업에 적용해봤어요. 원래는 치킨은 업체에서 사오고 배달은 배달업체에 맡기고 마케팅은 대행사에 맡겼는데요. 박 사장은 직접 닭을 키우고 자기가 배달하고 소셜미디어 마케팅도 직접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2년 후에는 수익이 3배로 늘었어요. 중간 업체들에게 주던 마진을 모두 자기가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바로 속도입니다. 기존의 우주항공 기업들, 예를 들어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곳들은 수백 수천 개의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요. 그러다 보니 부품 하나 바꾸려고 해도 수많은 회사와 조율해야 하고 서류 작업에만 몇 달이 걸리죠. 하지만 스페이스X는 어떨까요?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담당 엔지니어는 그냥 복도를 걸어가서 다른 팀과 바로 이야기하고 설계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테스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압도적인 속도 차이가 경쟁자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혁신의 격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비용입니다. 여러분, 우주 발사체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엔진을 포함한 일단 로켓입니다. 전체 비용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죠. 지금까지 모든 국가는 이 수천억 원짜리 부품을 단 한 번 쓰고 바다에 버렸어요. 마치 최신형 페라리를 한 번 타고 폐차하는 것과 같았죠. 일론 머스크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회수해서 다시 쓰면 어떨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지만 스페이스X는 해냈어요. 수직 계열화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비싼 엔진을 사와서 이 실험을 했다면 몇 번의 실패만으로도 회사는 파산했을 거예요. 하지만 직접 만드니까 실패해도 괜찮았어요. 데이터를 얻고 다시 만들고 또 쏘면 되니까요. 그 결과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 나사의 우주왕복선이 1kg의 화물을 우주로 보내는 데 들었던 비용이 각종 분석에 따르면 평균 약 5만 4,500달러, 우리 돈으로 7천만 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의 펠컨 로켓은 이 비용을 얼마까지 낮췄을까요? 각종 추정치를 종합하면 킬로그램당 약 2,700달러, 우리 돈으로 300만 원대 후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평가되는데 기존 우주왕복선 대비 90% 이상 비용을 낮춘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을 낮춘 수준이 아니에요.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혁명이었죠. 이것이 바로 워런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 즉 다른 경쟁자들이 절대 넘을 수 없는 강력한 성벽을 쌓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아무리 수직 계열화가 효율적이라고 해도 초창기에 이 모든 걸 개발할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일론 머스크 개인의 돈만으로는 불가능했을 텐데요. 여기에 스페이스X 성장의 또 다른 비밀, 바로 정부 계약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초기에 나사와의 화물 유인 발사 계약을 통해 확실한 고객을 확보했고, 이후 미국 국방부, 정보기관 등의 군사 안보 계약으로까지 고객 기반을 넓혀왔어요. 실제로 2008년 나사로부터 16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국제우주정거장 보급 계약을 따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었기에 로켓을 재사용하는 그 비싸고 위험한 도박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50세 공무원 김 과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아,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구나. 김 과장은 공무원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주말마다 온라인 강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수강생이 한 명도 없었지만 공무원 월급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어요. 1년 후에는 월 2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수직 계열화라는 전략으로 개발 속도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정부 계약이라는 든든한 자금줄을 바탕으로 누구도 상상 못한 재사용 로켓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스페이스X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싸고 효율적인 우주 화물 트럭을 손에 넣었어요. 그런데 트럭이 아무리 좋아도 실어나를 짐이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과연 스페이스X는 이 막강한 트럭에 무엇을 실어나르며 그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걸까요? 그 정답은 바로 스페이스X의 진짜 현금 창출원,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에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지구 저궤도에 수만 개의 작은 인공위성을 촘촘하게 띄워서 지구 어디에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든 태평양 위를 항해하는 배 안이든 심지어는 전쟁으로 통신망이 파괴된 곳에서든 말이에요. 그런데 스타링크의 진짜 무서움은 단순히 개인 가입자가 많다는 데 있지 않아요. 이들은 아주 치밀하게 시장을 세 단계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는 개인 고객 B2C 시장입니다. 아마존 오지나 아프리카 사막처럼 기존 통신망이 닿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스타링크가 유일한 희망이죠. 42세 농부 이 씨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양봉을 하는데 예전에는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꿀 온라인 판매를 못했어요. 그런데 스타링크를 설치한 후에는 라이브 방송으로 벌통을 보여주면서 꿀을 팔고 있어요. 매출이 5배나 늘었습니다. 둘째는 기업 고객 시장으로의 확장입니다.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 바다를 항해하는 거대한 크루즈선. 이곳들의 인터넷은 어땠나요? 비싸고 느리고 자주 끊겼잖아요. 스타링크는 바로 이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실제로 하와이안 항공, 카타르 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들이 이미 스타링크 도입 계약을 마쳤고, 세계 최대 크루즈 선사인 로열 캐리비안은 모든 선박에 스타링크를 설치했어요. 고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마치 집에서 쓰는 인터넷 같다고요. 그리고 셋째, 가장 결정적인 시장입니다. 바로 정부와 군대를 상대하는 B2G 시장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억하시나요? 전쟁 초반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은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단말기 수천 대를 지원했고,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통해 드론을 조종하고 폭격 좌표를 공유하며 전쟁의 흐름을 바꿨어요. 이 사건으로 스타링크는 단순한 통신 서비스를 넘어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전략 자산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당연히 미국 국방부는 스페이스X와 구체적인 금액은 비공개지만 수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통신 군사용 서비스 계약을 다수 체결한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효과의 완성판입니다. 하늘의 위성이 많아질수록 서비스 품질은 더 좋아지고 더 많은 항공사와 선박, 군대가 스타링크를 찾게 돼요. 그러면 스페이스X는 그 돈으로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리죠. 경쟁사들은 이 속도를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그들에게는 스페이스X처럼 저렴한 우주 화물 트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위성 하나를 쏘기 위해 수백억 원을 내야 할 때, 스페이스X는 거의 원가에 가까운 비용으로 자기 위성을 하늘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압도적 선두예요. 하늘의 인터넷 고속도로를 스페이스X가 직접 건설하고 그 위를 달리는 통행료까지 모두 쓸어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시나요? 재사용 로켓으로 압도적인 비용 우위를 확보하고 그 로켓으로 스타링크라는 글로벌 통신망을 구축해 개인, 기업, 정부 시장까지 독식한다. 이것이 바로 스페이스X가 약 120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하늘의 제국에 도전하는 자는 정말 아무도 없을까요? 이 거대한 독점을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무모한 도전에 뛰어든 거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 바로 아마존이에요. 마치 현대판 신들의 전쟁처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이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들의 무기는 바로 프로젝트 카이퍼예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마찬가지로 적에도 위성을 이용해 전 세계에 인터넷을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에이, 그래도 이미 스타링크가 저만큼 앞서갔는데 이제 와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 어떤 회사입니까? 그들은 이 전쟁을 위해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초기 자본을 쏟아부었어요. 이건 그냥 한번 해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의 미래를 건 승부수를 던진 거죠. 실제로 아마존의 추격은 상상 이상으로 빨라요. 이미 시험 위성과 초기 배치 위성을 여러 차례 발사했고 2026년 전후를 목표로 단계적인 상용 서비스 개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마치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 무섭게 돌진하는 모습과도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존이 믿는 구석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에겐 스페이스X를 위협할 세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라는 막강한 인프라입니다. 위성 인터넷은 단순히 위성만 띄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서 위성과 신호를 주고받는 수많은 데이터 센터, 지상국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아마존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고 강력한 클라우드 인프라인 AWS를 가지고 있죠. 스페이스X가 이제 막 땅을 파고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아마존은 이미 전 세계에 깔아놓은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출발선부터가 다른 셈이죠. 둘째는 아마존 프라임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고객 생태계예요. 아마존은 카이퍼 인터넷 서비스를 기존의 프라임 멤버십이나 다른 서비스와 결합해서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존의 진짜 비장의 무기는 세 번째에 있습니다. 아마존은 자신들의 카이퍼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율레이, 아리안, 스페이스 등 스페이스X의 모든 경쟁사들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발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무려 83회에 달하는 발사 계약인데 이는 스페이스X를 제외한 전 세계의 로켓을 거의 싹쓸이했다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있어요. 아마존이 계약한 로켓들의 개발이 늦어지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경쟁자인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을 돈을 주고 빌려 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페이스X가 가진 무서운 장악력이에요. 48세 중소기업 대표 최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사업을 돌아봤어요. 최 씨는 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데 경쟁사에 비해 생산 비용이 30%나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화장품 회사들도 최 씨 회사에 위탁 생산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경쟁사조차 최 씨 회사에 제품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게 바로 압도적 경쟁력의 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막대한 자본, 강력한 인프라, 거대한 연합군까지 아마존의 전략은 정말 빈틈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여전히 스페이스X의 우위를 점치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존의 화려한 전략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발사 비용이에요. 숫자로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해져요. 공개된 발사 단가와 업계 추정을 감안하면 아마존이 이용하는 다른 발사체들은 발사당 대략 1억 달러 수준의 비용이 드는 반면 스페이스X의 재사용 팰컨 9은 내부 원가가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안팎으로 추정돼요. 이건 마치 한쪽은 비싼 택시비를 내면서 물건을 나르고 다른 한쪽은 자기 소유의 거대한 트럭으로 물건을 원가에 실어 나르는 것과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자본력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원가 경쟁력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겁니다. 결국 이 우주전쟁의 승패는 스페이스X가 구축한 수직 계열화라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성벽을 아마존이 뚫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마존은 막대한 자본으로 성벽을 넘으려 하고 스페이스X는 압도적인 비용 효율성으로 그 성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리고 있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페이스X는 거의 무결점의 제국처럼 보여요. 압도적인 기술력, 폭발적인 성장, 심지어 아마존이라는 거인의 도전마저 원가, 경쟁력이라는 깊은 해자로 막아내는 모습까지 마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는 무적의 장군 같죠.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 완벽이라는 단어만큼 위험한 것은 없어요. 가장 빛나는 성공 신화 뒤에는 언제나 가장 짙은 그림자가 숨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지금부터 우리는 스페이스X의 화려한 조명 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명확한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타링크가 너무 강력해진 나머지 이제는 단순한 통신망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전략 무기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군의 눈과 귀, 그리고 신경망이 되어주었어요. 이 모습을 가장 두려운 눈으로 지켜본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스타링크는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 어디든 닿을 수 있게 만드는 하늘 위의 감시탑이자 지휘소나 다름없어요. 만약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스타링크가 미군의 통신을 지원할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실제로 최근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스타링크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전파를 교란하는 재민 공격은 기본이고 위성을 직접 파괴할 수 있는 위성 요격 미사일 실험까지 서슴지 않고 있죠. 심지어는 사이버 공격으로 위성의 제어권을 탈취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만약 이들의 공격이 성공해서 스타링크 네트워크 일부가 마비된다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에 미칠 타격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워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잘 알지만 그래서 더 무서운 핵심 인물 리스크예요. 바로 일론 머스크 그 자신입니다. 물론 스페이스X의 성공은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적인 리더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의 비전과 실행력은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점이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해요. 그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와 거침없는 정치적 발언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거든요. 데이터를 볼까요? 그의 또 다른 회사인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보세요. 자금 확보 완료라는 그의 트위터 한 줄에 주가가 10% 넘게 폭등했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며 폭락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수십 수백조 원의 기업 가치를 순식간에 흔들어버려요. 스페이스X가 상장된다면 이런 변동성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최고 경영자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만큼 불안한 일은 없죠. 이건 마치 세계 최고의 F1 드라이버가 모는 차에 탔지만 그가 언제 갑자기 핸들을 꺾어 엉뚱한 길로 갈지 모르는 상황과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가장 현실적이고 차가운 문제예요. 바로 자본 지출 리스크입니다. 자본 지출, 즉 캐펙스는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는 것처럼 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해요. 스타링크의 경우 바로 수만 개의 위성을 만들고 쏘아올리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돈이에요. 이게 왜 리스크일까요? 스타링크 위성의 평균 수명은 약 5년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즉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수천 개의 위성들은 5년 뒤에는 우주 쓰레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려면 5년마다 수천 개의 위성을 새로 만들어서 다시 쏘아올려야 해요. 돈을 벌어도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계속해서 위성을 교체하는데 쏟아부어야 하는 구조죠. 더 큰 문제는 스페이스X가 아직 비상장 기업이라 재무 상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이 막대한 자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만약 예상보다 수익성이 나오지 않거나 금리가 급등해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온다면 이 거대한 위성 제국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늘의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천재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가진 핵심 인물 리스크, 그리고 끝나지 않는 돈의 굴레인 자본 지출 리스크. 이것이 우리가 스페이스X의 장밋빛 미래 이면에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토록 명확한 기회와 그만큼 뚜렷한 위험 앞에서 현명한 투자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위험을 피하면서 스페이스X의 성장에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제 분석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주 산업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우주 투자 설명서를 펼쳐보이겠어요. 투자의 세계에서 정답은 예 또는 아니오가 아닐 때가 많아요. 진짜 현명한 답은 어떻게, 얼마나에 숨어 있죠. 지금부터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기회와 리스크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 즉 액션 플랜을 세워보겠어요. 그 전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꼭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투자는 모두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포트폴리오 내 비중 설정이에요. 투자를 하나의 식단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영양가 높고 맛있는 최고급 스테이크라도 매일 세 끼를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건강을 해치게 될 거예요. 스페이스X는 바로 그 최고급 스테이크와 같아요.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줄 수 있지만 과하면 반드시 탈이 나는 고위험 고수익 자산이죠. 그래서 재무 전문가들은 이런 혁신 기업에 투자할 때 개인의 위험 감수 수준에 따라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1%에서 최대 5% 이내로 비중을 조절하라고 강력하게 조언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숫자로 보면 명확해져요. 만약 여러분의 전체 투자금이 1억 원이라면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정도만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거예요. 만약 스페이스X가 정말로 10배 성장하는 대성공을 거둔다면 여러분의 500만 원은 5천만 원이 되어 전체 자산을 무려 45%나 끌어올리는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반대로 최악의 경우 회사가 잘못되어 투자금을 모두 잃더라도 전체 자산의 5% 손실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35세 회사원 정 씨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총 투자금 3천만 원 중에서 150만 원만 우주 관련 투자에 할당했어요. 나머지는 안정적인 인덱스 펀드와 채권에 분산 투자했고요. 작년에 우주 주식들이 폭락했을 때도 전체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3%에 그쳤어요. 만약 우주 주식에 올인했다면
절반 이상 잃었을 거라고 하네요. 이것이 바로 변동성을 감당하며 거대한 성장의 과실을 따먹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계획으로 넘어가 볼까요? 알겠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라는 말이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스페이스X의 IPO를 기다리는 동안 혹은 단일 종목의 리스크를 줄이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간접 투자 전략이 있어요. 첫째는 곡괭이와 삽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1850년대 미국 골드러시 때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캐던 광부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곡괭이와 삽, 청바지를 팔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예요.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로켓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품과 기술이 필요해요. 바로 이 로켓의 부품을 납품하는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제로 한국의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은 과거 공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스페이스X 관련 항공과 우주 부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스페이스X가 로켓을 더 많이, 더 자주 쏘아 올릴수록 이 기업들의 매출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죠. 스페이스X의 성공에 간접적으로 올라타면서 이미 상장된 기업이라 안정성은 더 높은 영리한 방법입니다. 둘째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현명한 대안이에요. 바로 우주산업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진짜 수혜주인지 일일이 분석하기는 너무 어렵고 단일 종목의 리스크도 부담스럽죠.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ETF, 상장 지수펀드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캐시우드가 운용하는 RKX나 이름부터 직관적인 UFO 같은 ETF들이 있어요. 이 ETF들은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 위성통신회사, 우주관광기업, 항공우주 부품사 등 수십 개의 관련 기업 주식을 한 번에 사모은 우주산업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아요. 특정 기업의 흥망에 모든 것을 거는 대신 우주산업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훨씬 더 분산된 전략이죠.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되면 우주항공우주 테마 ETF들이 포트폴리오 편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요. 41세 펀드 매니저 김 씨는 개별 우주 기업 분석에 지쳐서 우주산업 ETF로 갈아탔어요. 한 기업씩 분석하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ETF 하나면 업계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해요. 실제로 변동성도 줄어들고 수익률도 더 안정적이라고 하네요. 자, 정리해볼까요? 현명한 우주 투자자는 스페이스X에 올인하는 도박사가 아니에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1%에서 5%라는 명확한 원칙으로 리스크를 통제하고 부품 공급사나 우주산업 ETF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며 우주산업 전체의 성장에 동행하는 치밀한 전략가에 가까워요.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재무적 불안감을 넘어 훨씬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돼요. 스페이스X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인류의 미래, 그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성에서 오는 신호를 기다리며 이 모든 투자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8,800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가치, 재사용 로켓을 통해 킬로그램당 발사비를 기존 대비 90% 이상 낮춘 기술력, 그리고 2025년 기준 연간 매출 런레이트가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스타링크의 독점적 지위. 여기에 향후 연 100억 달러 이상 매출도 노릴 수 있는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까지 더해져요. 이 모든 것은 스페이스X가 단순한 꿈이 아닌 견고한 현실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빛의 이면에 존재하는 짙은 그림자 또한 확인했어요.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과 천재 리더가 가진 예측 불가능성의 칼날, 그리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막대한 자본의 굴레까지. 결국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재물을 분석하고 미래 수익을 계산하는 일을 넘어서요. 그것은 인류라는 종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우리 각자가 답하는 과정과도 같아요. 우리는 이 행성에만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저 어두운 우주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언젠가 아주 먼 미래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가까운 내일 수도 있는 그날, 화성으로부터 첫 번째 신호가 지구에 도착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가 마침내 두 개의 행성에서 숨쉬는 종족이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 말이에요. 아마도 그날 스페이스X의 가치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천장을 가볍게 뚫어버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투자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마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가올 변화에 현명하게 대비하는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식과 통찰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라요. 화성에서 오는 신호를 기다리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서 가장 위대한 꿈과 가장 차가운 이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 나서는 위대한 여정일 거예요. 여러분은 그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스페이스X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인류의 꿈과 현실, 기회와 위험을 모두 이해했다면 이제 여러분만의 현명한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우주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그 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핵심은 꿈이 아니라 원가 구조입니다. 재사용 로켓으로 발사 비용의 벽을 낮췄고 그 비용 우위로 스타링크를 계속 확장하면서 개인,
기업, 정보 시장으로 수익을 넓히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 핵심 인물 리스크,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위성 교체 유지 비용이라는 현실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선 올인이 아니라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비중을 제한하고 관련 공급망이나 우주 ETF처럼 분산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한 현실입니다.